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원타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타이거 원이 뭐 얼핏 무적 같잖아요. 그렇죠. 무적 같은데 이 타이거 원도 한계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후속작 탱크가 하나 나와요. 타이거 2라고. 타이거 1만 해도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타이거 2가 나옵니까? 타이거 1만 해도 강력하니까 다 아작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타이거 2가 나왔을까?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1942년에 이제 레닌그라드 전투라고 있거든요. 레닌그라드 전투가 거의 900일 가까이 벌어진 전투였어요. 레닌그라드시를 포위하는. 근데 그 레닌그라드 전투에서 소련군이 독일군의 타이거 1 전차를 노획을 해요. 벌써 얘는 42년에 노획을 했어. 42년. 그러니까 얘를 분석해 보니까 큰일 난 거야. 야, 이 괴물 같은 전차가 나왔다가는 우리 소련군 전차들이 전부 다 박살 날 거다. 그래서 급하게 한 게 뭐냐면 소련군이 원래 T-34의 주포가 76mm였잖아요. 얘를 85mm로 업그레이드를 해요. 급하게. 그런데 이게 뭐예요? 주포만 업그레이드 해봤자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그래서 소련군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야포가 있어요. A19 122mm 야포가 있거든요. 122mm. 세다. 이 122mm를 전차용으로 개조한 게 D25T예요. 이 D25T를 탑재한 전차가 그 유명한 뭐냐? 스탈린 전차, 스탈린 2 전차예요. 스탈린 중전차. 이에 스탈린 중전차를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군부도 생각해야죠. 원래 군사력 대결이라는 건 뭐예요? 대응과 맞대응 아니야. 이게 계속 대응과 맞대응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독일 군부도 생각했죠. 계속해서 분명히 소련군들은 헤비급 전차들이 나올 거다. 그럼 우리도 저 소련군의 헤비급 전차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단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중전차가 필요하다. 새로운 중전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타이거 2 전차입니다. 한마디로 타이거 1과 타이거 2를 비교하자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제네시스 G70이 타이거 1이라면 타이거 2는 G80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빠르실 겁니다. 그러면 타이거 2는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안점을 좀 두어가지고 개발한 겁니까? 예, 이게 원래 이제 요 계획이 나왔어요. 요 계획이 나온 게 어때 육군, 독일 육군 병기국에서 계획이 나왔는데 독일 육군 병기국이 가장 주안점을 둔 게 뭐냐면은 화력과 방어력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네. 타이거 1 화력도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죠. 근데 굳이 거기서 예,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게. 자, 근데 이 타이거 1의 주포를 일단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타이거 1의 주포는 이제 공식 명칭이 뭐냐면 8.8cm KWK 36 L56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56 구경장 88mm 포라고 이해하시면 빨라요. 근데 원래 이 타이거 1의 이 전차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88mm 대공포에서 베이스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전차포 전용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이 독일 육군 병기군은 뭘 원했냐? 제대로 된 전차포를 만들자. 제대로 된 전차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5호 전차 판터 아시죠? 그럼요. 5호 전차 판터에 쓰이는 75mm 전차포를 사용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이 75mm 이 판터에 쓰였던 이 75mm 전차포가 관통력만큼은 타이거 1보다 나았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소련에서 괴물 자주포가 나오기 시작해요. 타이거 잡으려고. 유명한 게 SU-152, ISU-152 요 시리즈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소련군 포 중에 이게 있어요. ML20S152 152mm 야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152mm짜리를 단 자주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타이거 잡으려고. 그러니까 독일 육군 병기국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거리에 상관없이 한 방에 적을 꿰뚫을 수 있음과 동시에 뭡니까? 저렇게 괴물 소련군 자주포가 공격을 해와도 견딜 수 있는 전차를 만들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타이거2 전차를 위해서 만들어진 전용 주포가 뭐냐면은 88mm KWK 43L71이라는 쉽게 말해서 71 구경장 대전차포예요. 아까 타이거1은 뭐였어요? 56 구경장이었죠? 근데 타이거2는 훨씬 길어졌어요. 71 구경장이에요. 이게 베이스가 플렉 41이라고 원래 74 구경장의 대전차포가 베이스로 만든 건데 이게 조금 짧아졌다고 해서 위력이 감소한 건 아니에요. 위력이 좋아졌어요. 훨씬. 그러면 네. 전차의 사이즈도 조금 커지긴 하겠는데 네네. 전차포는 그거에 비해서 더 커진 걸 그렇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런 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독일의 공학 기술력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뭐냐 하면은 약실 있죠. 예. 포탄이 들어간 약실. 포탄에 들어가는 약실의 크기를 줄여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포가 뻥 하면은 이게 뭐예요? 뻥한 걸 다시 제 위치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이게 주태 복작이거든요. 이 주태 복작에서 돌려놓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실린더예요. 실린더가 안에서 유압식으로 해서 땅 한 다음에 이게 제 위치로 돌려주거든. 이 실린더의 크기를 그러니까 길이는 줄이고 부피를 크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독일 애들이. 그래서 또한 약실이 짧아지면 이 포탄에 들어가는 약실이 짧아지면 이 포탄 위력이 떨어질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짧아진 약실에 적합하게 이 포탄의 탄피 길이도 짧게 해요. 대신 좀 그 직경 같은 걸 조금 조정해서 좀 무게를 좀 많이 나가게 해서 위력 감소가 없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대공포가 아니고 전차포잖아. 그러니까 전차포에 맞게 전차 포신 안의 강선도 훨씬 정교하게 다듬고 또 하나 이 전차가 포를 빵 쏠 때 왜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이 연기를 강제로 배출시키는 그런 시스템도 적용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고 좀 예, 좀 네. 저희 아틀란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타이거1 전차의 주포가 56 구경장이라고요. 그쵸? 네. 이 56 구경장의 이 전차포로 1km 밖에 표적을 쐈을 때 관통력을 비교해 보면 돼요. 1km 밖에서 타이거1에 쓰였던 56 구경장 전차포는 약 100mm를 관통할 수 있었어요. 10cm. 네, 10cm를 100mm. 균질 아변광판 100mm를 뚫고 들어갈 수 나왔습니다. 있어요. 균질 아변광판. 근데 이 타이거2에 쓰였던 전차포가 71 구경장이라고 했죠? 네. 이 71 구경장에 쓰였던 이 전차 포탄이 뭐냐면은 이게 3943식 대전차 포탄이에요. 얘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km에서 165mm를 관통합니다. 오. 그 다음에 1.5km에서 148mm. 그 다음에 2km에서 132mm를 관통해요. 그러면은 예. 이 소련군의 122mm 포보다 더 강력한 훨씬 겁니까? 강력하고 타이거1보다 훨씬 강력하죠. 쉽게 말해서 타이거1은 1km에서 100mm를 뚫었는데 타이거2는 뭡니까? 2km에서 132mm를 뚫으니까 훨씬 더 뚫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 40, 43식 포탄이 나오거든요. 대전차 포탄. 얘 같은 경우에는 1km에서 관통력이 193mm입니다. 오. 타이거1의 2배가 나와요. 거의. 그 다음에 1.5km에서 173mm, 2km에서 153mm가 나와요. 야. 이때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전차포 중에서 가장 관통력이 높은 포였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드리니까 쉽죠? 네네네네. 네. 쏙쏙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공격력은 그렇다 치고 네. 방어력이 또 관건이잖아요. 방어력도 엄청 신경을 썼어요. 이게 지금 소련군이 타이거 잡으려고 별의별 걸 다 내놔요. 아까 자주포가 있었죠. SU-152, ISU-152도 있었죠. 그 다음에 기존의 자주포도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래서 SU-76, SU-85 이런 것들도 막 대량으로 쏟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85m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독일군의 타이거나 판터 전차도 더 이상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모든 소련군이 그러니까 소련군 전차건 자주포건 뭐든지 발사하는 포탄을 막아내야 된다. 적어도 어디에서는 정면에서는 막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타이거 1만 해도 차체 전면 장갑이 거의 수직이었잖아요. 근데 타이거 2에서는 판터의 교훈을 살려서 경사 장갑을 만들어요. 아. 네,
티거 1이 차체 전면이 몇 mm였냐면 102mm였어요. 근데 이 102mm에 비해서 48mm가 두꺼워졌고 이게 뭐야? 경사 장갑까지 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방어력이 200mm 수준이 나와요. 차체 전면이. 공격력, 방어력에서는 타이거 1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거의 2배 정도로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뭐 공격력, 예. 방어력. 아, 예. 야, 이거 넘사벽. 넘사벽이죠. 넘사벽이에요. 완타치로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네. 뭐 철판 두께건 공격력이건 네. 이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기동력 어떻습니까? 기동력. 기동력은 안 물어보면 안 될까? 아, 왜? 아, 마우스는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마우스하고 비슷해요. 아, 진짜요? 아, 그 정도예요? 근데 얘는 그래도 활약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 이거 불안한데? 이거 오늘 원터치야. 이거 다시 아니면 밀실이야. 이거 또 헷갈리네. 자, 이거 밀실은 아니죠? 밀실까지는 아니에요. 밀실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밀실에서 활약했던 분이 나와요. 아, 진짜? 네. 그분? 그분께서 나와요. 오 마이 갓. 어디 한번 들어보죠. 네. 네네네. 자, 이제 기동력 문제를 봐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이게 있어요. 타이거2가 생산할 때 크게 3개 회사가 참가해요. 쿠룹사, 그 다음에 포르쉐사, 그 다음에 헨셸사, 이렇게 3개 회사가 참가를 해요. 쿠룹사는 주포하고 포탑 설계를 담당했어요. 그 다음에 차체 있죠, 차체. 네네. 차체와 그 엔진 있죠. 네. 요거는 이제 포르쉐하고 헨셸이 이제 약간 경쟁하는 그런 구도였어요. 근데 역시 첫 번째 테이프를 끄는 건 포르쉐였어요. 포르쉐. 피디님 이거 아세요? 네네. 타이거 1 만들 때도 네. 차체 만들 때 포르쉐하고 헨셸하고 붙었었다. 아, 여기서 헨셸이 이긴 거야. 포르쉐가 물을 먹고. 아 원에서는요? 어. 그러니까 이번에 포르쉐가 어떻게 했어? 이를 안 물고 아, 다녔네. 그럼. 그래서 타이거 1 만들었을 때 썼던 그 구동 계통을 약간 손봐서 가져와요. 근데 이게 뭔 줄 알아? 뭔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우스에서 봤던 하이브리드 그거예요. 아,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야. 밀실에서 활약했던 분이 나와요. 아, 진짜? 네. 그분? 그분께서 나와요. 오 마이 갓. 이번에 포르쉐가 어떻게 했어? 이를 안 물고 아, 다녔네. 그럼. 그래서 타이거 1 만들었을 때 썼던 그 구동 계통을 약간 손봐서 가져와요. 근데 이게 뭔 줄 알아? 뭔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우스에서 봤던 하이브리드 그거예요. 아,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야. 비슷해. 네. 이게 어. 한마디로 그거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네네. 엔진으로 전기 모터를 돌려서 그 전기 모터로 간다. 이거야. 이 포르쉐 박사는 자기의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너네 세상에 이렇게 기발한 거 봤어? 너네 봤어? 이렇게 왔어 이제. 또 근데 네. 이 박사님께서 이 아이디어는 반드시 내가 타이거2에서 내가 실현시킬 거야. 이러고 또 가져왔어요, 이 아저씨가. 그 마우스 개발해서 네. 그 계획을 엎은 후인가요? 전인가요? 아니야, 거의 비슷한 시기야. 아, 거의 비슷해. 이 포르쉐 아저씨는 지금 그러면 마우스도 개발하고 예. 아, 근데 요거 다음에 이제 마우스용 엔진을 만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요게 다음에. 마우스 용 전인데 항상 이 포르쉐 아저씨 머릿속에는 하이브리드야. 하이브리드. 그럼 네. 이 페르디난트 포르쉐 아저씨가 만든 이 엔진 네. 하이브리드 네.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이게 되게 다른 건가요? 아, 이게 지금 지금 하이브리드가 아니에요. 이게 일단은 그러니까 당연히 엔진 따로 있고 모터 따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복잡하겠죠. 그쵸? 네. 정비성이 안 좋아요.
그리고 정비병들 있죠. 정비병들한테 하이브리드에 대한 엔진을 다시 교육시켜야 돼요. 그렇지. 다시 교육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요즘 같지가 않아서 이게 구동계통이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전기 모터하고 엔진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 파워팩 자체가 엄청 커져요. 크기가.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차체가 있잖아요. 차체 절반을 차지해요. 요 사진 한번 보시죠. 야, 이거 반이나 차지하네. 포르쉐 엔진 구조도 1안이에요. 네네네. 이게 차체의 절반 뒤쪽에 엔진을 놓으니까 와. 포탑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탑이 어떻게 돼요? 완전 차체 앞쪽으로 가버렸어요. 아주 앞으로 갔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뭐 군 관계 병기국에서 뭐라고 했어? 야, 이렇게 되면 밸런스가 안 맞잖아. 이렇게 되면 밸런스 안 맞잖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포르쉐 아저씨가 네. 앞에 있는 거 싫어? 오케이, 그럼 우리가 뒤로 놓게. 포르쉐 엔진 구조도 이 안을 한번 보시죠. 야, 이건 무슨 자주포 그렇죠. K9 자주포 아닌가요? 그렇죠. 엔진을 앞에다 놓고서 포탑을 뒤로 뺐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우리 포르쉐 아저씨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야, 너네 어디서 이런 엔진 봤냐 말이야. 이런 최첨단 엔진 이거 최첨단 엔진을 넣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얘들아. 병기국 너네들 바보 아니야? 왜 저기 트렌드를 몰라? 왜 앞서 나가질 못해? 왜 어드밴스하지가 못해? 너희들이 막 이랬다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병기국이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한번 계산기 두들겨 봤어요. 왜냐면 모터에 여러분 뭐가 들어가야 돼? 당연히 구리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기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정도를 돌리려면은 구리가 엄청 들어갔대요. 그 당시 구리 엄청나게 비싸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구리도 비싸고 그다음에 크롬 같은 희귀 소재도 들어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산기 두들기니까 이게 도저히 수치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단가 문제로 어떻게 포르쉐를 탈락시켜. 이 아저씨는 네. 비싼 것만 만들어. 포르쉐가 이게 타기 힘든 차례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henschel사만 남았잖아요. henschel. 그러니까 이 육군 병기국이 henschel사를 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쪼겠어요? 야, 우리가 지금 포르쉐 제껴서 너 때문에. 그러니까 넌 어떻게 해야 돼? 넌 제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막 쪄요. 막 쪄. 근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5호전차 판터 2도 만들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육군 병신국이래 잠깐. 그러니까 이 독일 육군 병기국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최대한 부품은 앞으로 나올 판턴 2하고 공통화해야 돼. 그러면서도 훨씬 좋은 엔진을 빨리 만들어. 이렇게 막 짰어요. 그 다음에 뭐 속도는 또 더 빨라야 되고 막 별의별.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들이 맛이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판터 2의 계획이 중지가 돼요. 중지가 돼서 이제 조금 한시름 났죠. 그러면서 이제 henschel의 기술자들이 조금 이제 약간 노이로즈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판터에 들어갔던 700마력짜리 엔진 있죠. 네네. 그게 탑재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엔진을 뭐 이렇게 개발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든. 이게 마이바흐 엔진. 마이바흐 엔진이에요. 마이바흐 700마력짜리. 이게 우리 지금 타고 다니는 그 비싼 그쵸. 그 벤츠 마이바흐 그 회사야. 그거죠? 네, 맞아. 그 마이바흐예요. 아까 여러분들 이거 독일 전차 보면 왠지 익숙한 회사들 이름이 막 나오지 않아? 이 차량에 관련된 이름도 꽤 많이 꽤 나옵니다. 많이 나와. 아무튼 이렇게 돼서 1943년 3월 16일자로 6호 전차 B형이라는 공식 명칭을 받아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럼 얘는 최대 속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얘가 거의 뭐 70톤이에요, 무게가. 70톤. 70톤 어마어마해요. 잠깐. 네. 여기서 이전에 네. 마우스는 네. 13km라고 하지 않습니까? 188톤짜리를 네. 시속 13km가 최고 속도였죠. 예, 그렇다면 네. 타이거 2는 네. 70톤인데도 불구하고 최고 시속이 41km가 나왔어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근데 이게 카탈로그 스펙이었는데 실전에서도 35km에서 38km 나왔대요, 도로에서. 이때 이 정도 속도를 낸다는 건 네, 네. 꽤 괜찮은 거 아니었어요? 꽤 괜찮았죠. 꽤 괜찮았죠. 같은 엔진을 쓰는 판터는 미군이 가져와서 테스트 해봤대요. 네. 미군이 가져와서 도로 테스트 해봤는데 똑같은 엔진 썼잖아요. 판터는 60km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마으바흐 엔진이 파워팩이 트랜스미션이 안 좋았어요. 아, 또 기아 체계가 또 네, 트랜스미션이 왜냐하면 이 무거운 걸 하려고 해봐 이게 트랜스미션이 아니 그때 기술로는 이게 아직 역부족인 트랜스미션 기술이었다고. 그래서 트러블이 많이 났어요. 판터도 많이 났고 타이거2도 많이 났고. 야, 그럼 연비도 장난 아니었겠는데? 연비가 극악이었습니다. 타이거2가 여러분 네. 타이거2가 100km를 이동하는데 도로에서 100km. 도로에서 100km를 이동하는데 네. 연료가 600리터가 들었대요. 와! 600리터? 예. 도로에서 600리터. 야진은 얼마겠어요? 야진. 뭐 거의 뭐 한 1.5배 되지 않을까? 야진은 900리터가 들었대요. 아, 그러네. 이게 타이거2의 연료 탱크가 870리터짜리거든요. 네네. 근데 가득 채우고도 야지에서 100km를 못 갔다는 얘기예요. 와. 같은 엔진을 쓰는 판터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100km 가는데 280m 들었대요. 100km. 근데 야지에서는 한 700m 들었어. 더군다나 독일군이 전쟁 후반기로 갈수록 심각한 연료 부족 문제를 겪잖아요. 아, 그렇겠죠.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티거2가 네. 연료 부족으로 버리고 나온 차량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네. 그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포탑 문제가 남았어요. 아, 왜 포탑이에요? 지금 이제 나왔고 네.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네. 크룹사가 포탑을 디자인했잖아요. 네네. 근데 크룹사가 포탑을 디자인할 때 포르쉐가 그랬대. 야 크룹, 너 우리 이 우아한 차체에 맞는 우아한 포탑을 만들어줘. 우와.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 고빙턴에서 찍어온 거예요. 첫 번째 네네네. 포르쉐 포탑이에요. 포르쉐 포탑 전면을 딱 보세요. 어. 왠지 곡선으로 우아하게 지금 곡선이 있죠. 아, 되게 매끄럽네요.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내놓고 보니까 육군 병기국이 뒤집어진 거예요. 왜? 야 이거 잘못해서 포탄이 맞았어. 이게 이 둥근 부분에 맞았다가 네. 포탑이 아래로 꺾여 들어가서 조종사한테 그대로 들어가면 어떡해. 이걸 보통 샷 트랩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포탄에 피격돼서 바로 포탄이 꺾여져서 조종소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걸 샷 트랩이라고 하는데요. 이 샷 트랩 현상이 일어나게 아주 안성맞춤인 포탑이다. 너는 이거 제정신으로 만들었냐. 피디님, 네네. 일단 이렇게 곡선이 돼 있으면 네. 생산성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손이 많이 가겠는데. 그렇죠. 엄청 손이 많이 가요. 생산성도 안 좋았다고 이게. 근데 이 우리 포르쉐 박사가 부득부득 우겼어요. 야! 저거 아니면 안 돼! 그래서 크룹사가 무려 포탑을 50개를 만들어놨어요. 한 두세 개 만드는 게 아니고 50개 만들어놨어. 그런데 포르쉐가 탈락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아깝다 50개 쓰자 해서 50개 일단 써요. 그리고 henschel사가 다시 한번 나서서 henschel사가 포탑을 다시 만듭니다. 이게 두 번째 사진인데 제가 보빙턴 가서 찍어온 건데 네네네. 이 포탑이 좀 단순해졌죠. 뭔가 예. 이제는 좀 전차답고 네네. 좀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예, 그 다음에 대신 이렇게 그러니까 포탑이 약간 수직 장갑이니까 네. 포탑을 강화해야겠다라고 해서 포 주변에 이제 돼지코식의 포방패를 합니다. 돼지코식의 포방. 예, 이거 돼지코식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포신 주변을 이렇게 두껍게 좀 삐쭉 나오게 좀 둘러싸죠. 네, 둘러쌌네요. 요런 거를 독일에서 돼지코 방식이라고 한대요. 아, 돼지코 방식의 포방패라고 한대요. 어. 그 다음에 포탑 전면의 그 두께를 180mm로 강화를 시켜요. 아. 그러니까 180mm 장갑에다가 앞에 돼지코식의 포방패까지 있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포탑이 정면에서 뚫리는 예는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드디어 네. 완제품이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죠. 이제 드디어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산은 좀 수월했습니까? 생산이 문제였습니다. 아, 또 문제야. 이럴 것 같더라. 43년 7월부터 생산 인가가 나요. 네네. 근데 기본적인 생산 라인을 깔아야 되잖아. 네. 이것 때문에 실질적인 생산은 1944년 2월부터예요. 그래서 이 43년 7월에 인가가 났지만 43년 말까지 나온 차량은 3대밖에 없어요. 처음에 독일 국방부는 타이거2 전차를 약 1,500대 생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돼. 왠 줄 알아요? 피디님 생각해보세요. 네. 이게 단일 제품만 생산해야지 생산성이 높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2차 대전 때 독일군은 무기 체계가 워낙 복잡해요. 자주포도 뽑아야 돼, 돌격포도 뽑아야 돼, 4호 전차도 아직까지 뽑아야 돼, 5호 전차도 뽑아야 돼, 아직 타이거 1도 뽑아야 돼. 아, 그러니까 안 돼. 이 수요를 충족을 네. 못 시켰구나. 이게
그다음에 장갑차도 뽑아야 된다. 이거 봐. 아직 이때까지 놀랍게도 타이거1 전차가 단종이 안 됐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전선에서 타이거1을 막 보내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타이거1이 아직 단종이 안 됐다고. 1944년 2월부터 우리 아까 포르쉐 포탑 있죠? 네네. 그거 50량, 그거부터 먼저 내보내요. 그 불량품? 네. 그거부터 어쩔 수 없잖아. 아. 그거부터 내보내고 하는데도 8대밖에 출고가 안 돼요. 근데 이 반면에 1944년 2월 달에 2월 한 달간 타이거1 전차는 95대가 출고가 돼요. 타이거 1이.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무기 체계가 이게 대신 이게 되겠어. 이게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아니 가뜩이나 타이거 1도 네. 강력한데 얘만 그냥 우르르 만들어서 그냥 밀어붙여도 그렇지. 충분했을 텐데 단종을 못 시켰다고. 더군다나 이게 1944년 9월하고 10월이 되면 연합군 폭격이 심해져요. 또 공장도 박살나요. 아이고. henschel사 공장이 폭격을 받았다고. 그러다가 1944년 이제 말쯤에 네네네. 8, 9월쯤에 타이거1의 단종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은 타이거 2를 많이 만들었단 얘기네요. 타이거2 이때 이 이후부터 타이거2가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해서 일시적으로 한 달에 94대까지 나와요. 아, 한 달에 94대. 네. 근데 또 이제 아까 9월달 폭격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또 64대까지 떨어지고 그래. 여러분, 드디어 한정판 샤를 넘버 4 타이거1 전차의 티셔츠가 나왔습니다. 44년 6월에는 노르만디 상륙작전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타이거2 전차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초기에 나왔던 타이거2 전차들은 품질이 좋아서 막강했는데 후기에 나온 것들은 형편없었어요, 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철판을 이제 균질 아변 강판을 만들 때 네네. 철판만 있는 게 아니라 크롬이나 뭐 이런 거 좀 희귀 이런 걸 섞어야 돼. 이걸 못 섞어요. 네. 그래서 독일군이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그래서 고주파 표면 강화법이란 걸 발명을 해요. 네. 이게 뭐냐면 전차에다가 순간적으로 아주 고압의 전기를 흘려보내서 표면을 경화시키는 거야. 딱딱하게 하는 거. 아, 그럼.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 그래서 어찌됐든 이 타이거2 전차는 최종적으로 487대만 나와요. 야, 원래 1500대 네. 개발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3분의 1도 못 나온 거지. 자,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네. 최종 487대 네. 얘네들을 가지고 예. 실전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이게 한 줌이잖아요. 그쵸? 한 줌밖에 안 되는 전차잖아요. 487대. 예. 487대가 한꺼번에 다 나간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나왔잖아. 나눠서 나갔겠지. 예. 근데 이 한 줌이 네. 전설을 만들어. 전설? 네. 전설이 아니고 레전드를 만들어. 전설이 아니고 레전드야? 네. 이게 타이거2가 실전에서 지독하게 관통이 안 되기로 유명했습니다. 영국군 파이어플라이라는 전차가 있었어요. 영국군 가지고 있던 전차 중에 17파운드 포를 실어서 가장 공격력이 좋았거든요. 얘가 쏘는 거 다 막아냅니다. 다 튕겨 나가는구나. 다 튕겨나가. 근데 이 파이어플라이 입장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 그 차체 하부 있죠. 네네. 차체 하부가 100mm니까 하부는 노려볼만 했거든. 근데 경사정격 때문에 이것도 관통에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셔먼의 75mm 포나 그 다음에 소련군의 76.2mm 있죠. 네. 이거는 측면에서도 관통이 안 됐어요. 아, 다 막아내는 네, 얘기네. 측면에서도 관통이 안 됐습니다. 그 셔먼은 네. 타이거 1도 뭘 충격을 주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셔먼이 좀 불쌍해요. 태평양에서 셔먼은 공룡이었는데 여기 유럽에 와서는 강아지가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토끼. 토끼 같죠? 예. 본격적으로 이 타이거 2가 네. 제대로 공격을 하면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네. T-34 8호 같은 거 있죠. 네네. 2,600m 밖에서 2.6km 밖에서 쏘았는데 그대로 관통합니다. 2.6km. 2.6km 밖에서 쏘는. 와우. 그 다음에 스탈린 중전차 있죠. 네네. 스탈린 2 중전차. 네네네. 소련의 자랑. 자랑이죠. 이거 뭐 타이거 킬러라 나왔던 애. 네네. 2,100m 밖에서 뚫립니다. 한 방에. 우와. 예. 그럼 불안불안한데. 예. 네. 네. 여기서 M4 셔먼. 우리의 셔먼. 우리의 셔먼이야? 우리의 셔먼. 왜 또 요 셔먼이잖아. 퓨리. 셔먼. 퓨리 그 셔먼. 타이거 오늘 작살냈던 퓨리. 그렇지. 뒤로 돌아가서. 네. 네. 예. 얘는 그러면 타이거 2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3,500m 밖에서 3.5km 밖에서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냥 뚜껑 따지고 그냥 예. 그냥 개박살이 나는 그래서 거야. 안 된다 그랬어. 야, 안 된다. 야, 좀 반칙이다. 아니 3,500m, 3.5km라면 네.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 기네스북 그 당시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안 돼. 너무하잖아. 그래서 네. 적어도 뭐 여러 번 나온 말이지만 킹타이거 보면은 일단은 싸우지 말고 후퇴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타이거 킬러를 내놓기 위해서 M26 퍼싱을 내놓은 거예요. 아 퍼싱. 근데 퍼싱의 등장이 너무 늦어버렸지. 전쟁 끝나고 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퍼싱이 독일 땅에 도착했을 때쯤이면 이미 독일군 기갑부대는 지리멸렸을 때야. 전차병 제대로 훈련된 전차병은 한 명도 없고. 그래도 실전 사례가 있었어요. 네네네. 타이거 2하고 붙었어 한 번. 1945년 4월 21일 전쟁 끝나기 뭐 한 열흘도 안 남았을 때죠. 네. 이때 데사우에서 미 제3기갑사단 소속의 퍼싱이 타이거 2하고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548m 앞에서 전차포를 쏴서 격파해요. 548m라서. 네. 아니 그래도 퍼싱은 나름 90mm 포였어. 야 90mm 포가 네. 와 대단한데? 아무래도 예. 근거리다 보니까 좀 위력이 있었겠죠? 뭐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퍼싱이야. 진짜 이제부터 PD님이 네. 좋아할 만한 거 얘기해 줄게. 내가 좋아하는 게 뭔데? 원래 남자는 어. 1대1 완타치로 이거 사실 PD님 네네. 다구리로 막 하는 것보다 시라소니가 좋지 않아? 한 명 확 들어가서 막 쓸어버리는 거? 조닉이죠 조닉. 조닉 같은 거. 네. 독일 국방군 소속의 501 중전차대대라고 있어요. 얘네가 타이거2를 수정한 애들이에요. 어. 그 중에서 111호 차가 피격이 돼서 움직이질 못해요. 근데 움직이지 못한 상황에서 소련군의 공격을 견뎌내면서 2대의 소련군 전차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 501 중전차 대대는 약 60량의 소련군 전차를 격파해요.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타이거2가 4대인가 그랬었대요. 역시 1945년 초에 그 기록에 의하면 약간이라고 돼 있거든요. 약간이라고 하면 세대 미만이야. 거의 한 2세대 받은 거야. 아 약간이 그러네. 이 약간의 타이거2 전차를 받은 502 중전차 대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계속 중전차 대대라고 나오죠? 네. 타이거는 생산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사단 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독립 중전차 대대로 이렇게 놔뒀다가 소방수 같이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불 끄는 역할을 했었다고. 아무튼 이 502 중전차 대대가 아주 소수의 타이거2를 가지고 있는 네, 2세대. 예. 그렇죠. 1월 25일에 소련군 전차 15대를 격파합니다. 그 다음에 4월 13일 날에는 15대를 격파해요. 근데 이 기록이 아까 조금이라 그랬죠? 근데 네. 이 기록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단 한 대의 타이거2 전차가 한 거예요. 물론 전차장은 계속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왜 그러냐? 2세대를 받아왔는데 그 중에서 2대가 퍼진 거야. 그러니까 쓸만한 타이거2는 한 대밖에 없었던 거야. 이게 전차장이 번갈아 타면서 혼자 나가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4월 26일 날에는 이제 같은 대대 소속의 이제 코스틀러 상사가 217호 차량을 몰고 나가요. 한 대. 네, 또 한 대 몰고 나와서 또 9대를 격파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는 이제 T-3485 2대, 스탈린 전차 2대, 그 다음에 미국 연합군이 미국이 소련한테 공유해준 셔먼이 있어요. 그 셔먼도 한 대를 잡아요. 이게 502 중전차대대 이게 활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503 중전차대대도 있습니다. 근데 이 503 중전차대대는 4월 13일 날 독일 룬데르부르크에서 타이거 전차 2대를 사용해서 16대의 소련군 전차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21일에는 포이스도르프에서 3대 25로 붙거든요. 네. 타이거2 전차 3대, 소련군 전차 25대. 근데 네. 손실 없이 소련군 전차 18대를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전설은 509 전차 대대입니다. 1945년 1월 27일이었습니다. 피디님, 네. 놀라지 마십시오. 아 놀랄 정도입니까? 509 독립 중전차 대대는 4대의 타이거2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들 앞에 무려 41대의 와. 소련군 전차가 나타났습니다. 10배네. 네, 뭐 한 30대? 네.
35대 정도 네. 격파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독일군도 피해는 있었겠죠. 있었겠죠. 그렇죠. 10배인데 10대 1인데. 그럼요. 그죠? 네. 0대 41 스코어가 나. 어? 0대 41? 독일군의 타이거 2 전차는 손상이 없었고요. 네. 여기에 참가했던 소련군 전차 41대가 전부 다 격파됩니다. 그 다음에 이 대대가 이제 진격을 시작해요, 오히려. 네. 그래서 3월 13일에는 매복해 있던 소련군 전차를 만나거든요. 네. 매복해 있던 소련군 자주포 SU-152 자주포를 만나요. 매복을 쫙 해 있었다고. 여기를 돌진해 들어갑니다. 아, 돌진을 한다고요? 그래서 24대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하는 소련군 입장에서는 뭡니까? 전율과 공포죠, 이거. 이건 그냥 보이기만 하면 네. 그 소리 있잖아. 네. 무한궤도 돌아가는 소리. 네. 끼리끼리 하고 와요. 아, 이 소리만 들으면 타이거다. 뭐야? 저거 뭐야? 도망쳐! 그러니까 이게 전차병들의 패닉이 뭐냐면 내가 쐈어요. 내가 쏴서 분명히 맞췄단 말이야. 근데 내가 쏜 포탄이 핑하고 튕겨나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걔가 뻥. 핑 하니까 포탑을 나한테 돌리네? 와, 순간 공포겠다. 네. 이거는 완전히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도망칠 뭐 새도 없을까? 어. 자, 좋습니다. 네. 타이거 2, 네. 킹 타이거. 네. 킹 타이거. 야, 드디어 저희가 피니스 이거를 티거. 남자의 타이거. 아, 그렇습니다. 명실상부한 2차 세계대전 최강의 전차는 맞습니다. 맞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전차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야. 왜? 생산성이 좋지 않잖아. 전쟁이란 건 최고의 명품 하나보단 썩 적당한 거 10대 100대가 훨씬 나아요. 저도 여기서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네. 이 페르디난트 포르쉐 아저씨는 네. 그냥 네. 자동차만 만드는 거죠. 자꾸 전차에 뭔가 명품을 자꾸 입히려고 하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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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우리 무기는 아트를 하면 안 돼.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무기는 무기 장인들께서 네. 네. 맞습니다. 만드시는 걸로. 아, 예. 아유, 오늘 결론은 오히려 우리 피디님께서 명쾌하게 내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니, 히틀러가 이 포르쉐 씨를 굉장히 좋아하셨나 봐요. 포르쉐. 예. 네가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나? 네. 막 이런 그렇죠. 거. 내가 만들어보지 않겠나 막 이랬겠지. 이게 생산성만 제대로 갖춰졌다면 네. 이게 또 2차 대전이 또 어떤 방향이 또 다르게 풀리지 않았을까요? 이게 생산성하고 신뢰성이 조금만 갖춰졌다면 네네. 50년대 중반까지는 손색 없는 주력 전차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네. 어디 얘를 이겨낼 전차들이 없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후 1세대 전차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나마 좀 쓸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네. 전차 중에 명품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품은 승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면 네. 페르디난트 포르쉐 아저씨가 만들어서